어느새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한추위가 대단했죠. 밤새 저희 집도 물을 틀어놓고 잤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한번 장기간 외출을 했다가 겨울에 수도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될 때까지 수돗물을 밖에서 길어다가, 밖에 부동전이 있어서 부동전까지는 얼질 않아가지고 부동전에서 물을 길어다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게 하려고 밤이면 물을 쫄쫄쫄쫄 틀어놓습니다. 그게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뭐든지 고이면 썩고 얼고 부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조선 말이 되면서 계몽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사유람단이라는 것도 있어서 뭐 청이나 외 혹은 미국에 이렇게 새로운 신물물을 보러 가는 사절단들이 있었죠. 청에 갔다 왔던 사절단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 여행기를 보면 청나라에 갔더니 2층 집이 많더라, 거리에. 그래서 어떻게 집을 2층으로 저렇게 잘 지을 수 있냐라고 봤더니 뭐 건축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똑같은 모양의 벽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보면 뭐 사실 뭐 1930 몇 년 뭐 20 몇 년 뭐 이러면서 미국이나 혹은 서구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동양에는 여전히 단층 집들이나 이렇게 그 옛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비교하면서 서구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선전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건 삶의 방식의 차이이지 선진이다 선진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선은 2층 집을 짓지 않았느냐? 만약에 2층 집을 지으는 구조라면 조선도 역시 건축 자재들을 규격화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데 2층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건축 자재들을 규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층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왜 단층 건물이냐 하면 조선 때 고려 말 뭐 조선 요때에 소빙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한국은, 우리 민족들은 온돌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이 뭐 지금이야 보일러처럼 이렇게 뭐 파이프 깔아가지고 물로 덮여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니까 2층 뭐 3층까지 올라가면서 바닥에 다 난방을 할 수 있는 거지, 온돌이라는 것 자체는 2층에다가 온돌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추워요, 2층을 만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 민족들은 굳이 2층 건물을 짓지 않는 거예요. 단층으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 같은 데를 가면 이 지붕이 높이하고 담 높이하고 거의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담장을 때리고 지붕을 이렇게 흘러나가게끔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집이 우뚝 솟아 있으면 담장을 친 바람이 처마 아래쪽을 때리게 되고, 처마 아래쪽을 때리면 지붕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에 맞춰서, 기후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그 당시에는 온도를 까는 단층집이 가장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층집을 짓는 거예요. 굳이 2층 안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2층 짓는 기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때인가 그때도 뭐 9층 석탑, 목탑 뭐 이런 거를 지을 만큼 높이 짓는 기술이 없어서 건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굳이 건물을 높이 지을 이유도 없고, 또 난방 때문에 굳이 2층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해서 다락 같은 걸 만들어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는 만들었지만 사람이 주거하는 2층 집은 그닥 선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1층 집보다는 2층 집이 더 섬진 문명이고
2층 집보다는 3층 집이 더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뭐 신사 유람단이니 무슨 뭐 이렇게 선진 문명을 보고 오는 그런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거 대가리에 든 것들 없는 공무원들이 해외 시찰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정책을 보고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서 보고 왔는데 좋더라 이거지. 개념이 전혀 없는 종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갔다 와서 새로운 문명을 보고 그거를 배웠으니까 계몽가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현대사에서 계몽가는 이후락이겠죠. 박정희 특사로 평양에 갔다 옵니다. 평양에 갔더니 못 보던 건물들이 있어요. 뭐 3층 건물, 5층 건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시작한 거는, 아파트 건축을 시작한 거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오니까 좋았단 말이죠. 이 선진 문명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아파트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천박한 건물이죠. 물론 땅이 좁고 토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조망권도 없고 타닥타닥 붙여서 개미집같이 집을 져놓으니까 결국 땅이 좁은 데선 땅값 문제가 생기고 건물은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높이 올라갈 때마다 한숨소리가 커지는 건 소방관들입니다. 몇 층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데 건물은 그냥 엄청나게 높이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다 화재라도 나면 사람들이 죽겠죠. 사람들이 죽으면 소방대원들은 뭐 하는 거냐, 뭐 사람 구하냐 안 구하냐, 수십 층 건물을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건 소방관이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책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높게 지면 좋은 줄 알아요. 지금도 종묘 앞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세운상가 그쪽 개발하는 거죠. 개발 이익을 노리는 겁니다. 종묘가 유네스코 지정 무슨 건물이라서라기보다 굳이 서울에 특히 도심 지역에 그렇게까지 건물을 지어서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 서울에다가.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뭐 뿔뿔이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네 중심적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실적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해야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뒤로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일들, 건축, 토목 뭐 이런 공사들이 예로부터 뒷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구멍이 많은 사업이죠. 매립사업 같은 거 말입니다. 매립사업이라는 게 매립해놓고 공장 단지 만들면 몇 년 지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하자가 생기는 건 설계 당시에는 절대 집안 침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재료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빼먹을 수 있는 구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어디 남쪽 어디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뭐 매립공사하는 데를 갔더니 뭐 덤프차들에다가 뭐 돌 뭐 잔뜩 싣고 들락날락해요. 그 중에 몇몇 차량은 그냥 잔뜩 싣고 들어갔다가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나오고 또 차가 계속 돕니다. 차량 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실었던 돌이나 자갈을 갖다 부어야 매립이 되는 건데 몇 퍼센트는 그냥 차만 잔뜩 실은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현장에는 몇 개 부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대충 하고 포장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몇 년 지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빼먹었냐는 거죠. 사람이 100명 필요합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70명만 쓰고 30명 분은 떼어먹는 거예요. 도장은 100개를 찍죠. 70명만 일을 해요. 30명은. 요새 건설 현장들 보면 과관입니다. 다리 건설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2사람, 3사람이 일을 해요.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걸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만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 건설 현장 그 일지에는 하루에 몇 명이 일을 했다고 되어 있을까? 여전히 비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벌린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말 또 개화기 초 그다음에 외감정기 이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계몽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 계몽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계열 계몽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별 대가리 든 것도 없는 것들이 유학이라는 걸 갔다 와서 먹물 인내시고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개 중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교육산업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애국이라고 부를 수 있나? 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 단지 독립운동을 한 행위만은 애국이겠지만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애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했던 놈인가 그런 얘기 했죠.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개수작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계몽가들이. 미개한 조선을 계몽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 땅 삼천리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독립투쟁도 하고 교육사업도 했단 말이죠. 이거 애국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아직 심도 깊게 다뤄보지 못했고 이거를 매국이라고 얘기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메가더 칙령으로 청독부에 부역했던 자들 혹은 매국하던 매국노들 뭐 그 고문 경찰들 뭐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군인 뭐 이런 사글이 다 그냥 싹 쓸어들어서 이걸 전문가 취급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렇게 인재를 모집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쓸려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물을 먹은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공부해온 먹물들이 대거 밀려 들어오는데 얘들 머릿속에는 선지는 서구, 한국 전통 문화와 종교는 야만과 미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구에서 본 게 뭐든지 좋은 겁니다. 이걸 다양성으로 보질 못하고 우월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인종차별의 기본적인 뿌리잖아요. 사람의 피부 색깔이 다 다른 것은 다양성이지 어느 피부가 우월하지 않단 말이죠.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이지 어느 문화가 우월하지 않아요. 편리함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이 편리함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를 연구를 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진짜 계몽인 거예요. 서양 걸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다 그대로 한다? 이건 계몽이 아니라 사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이게 지나치면 매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서양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쭉 돌아다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짝퉁 서구 문화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었어요. 그 지역 특색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제주도죠. 81년도에 농활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가서 며칠 이렇게 얼마 동안 활동하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주도는 정말 이국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 제주도에 갔더니 이거는 그냥 그 중소도시,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소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저 길거리에 야자수 조금 심었다고 이국적이지 않거든요. 그 제주도가 갖고 있던 탐나국이 가지고 있던 이국적인 문화를 사그리 갉아먹고 거기다가 짝퉁 서구 건물이나 잔뜩 규격된 건물 지어대고 골프장 만들고 뭐 위락시설이나 만들고 이게 선진 문명이고 이게 잘 사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나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많아야겠습니까?
이 계몽가들이 문제예요. 계몽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계몽가도 뭐 미국에서 자기는 턱시도 있고 중절 뭐 높은 거 쓰고 지팡이 짚고 여기다가 뭐 한쪽에 끼는 안경 차고 다니고 이러면서 회중시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구와 탁 꺼내놓고 한국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 가서 더럽게 산다느니 길거리에 똥을 함부로 버린다느니. 길거리에 함부로 똥을 버리는 건 변소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좋기 때문에 버릴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버려? 그럼 유럽이나 서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자기네들도. 화장실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요. 오히려 화장실이나 하수 문화가 발달된 건 동양이었죠.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계몽시켜야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계몽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건 다 더군다나 기독교라고 하는 말같지도 않은 유일신 종교를 갖고 믿으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은 전부 미신으로 보이고 야만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자들이 계몽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어떤 음악회 참가하고 왔더니 장학사라는 여자가 저를 붙들고 큰일 났어요. 음악 교과서에 무당 음악이 엄청 들어왔어요. 일단 개소리는 하는 거예요. 국악 음악을 무당 소리라는 거. 교회 안에서 꽹과리 치면 난리 났었습니다. 북치고 꽹과리 치면. 지금이야 많아졌죠. 말들이 많으니까. 피아노 뚱땅거리는 것만 음악이고 우리 음악은 음악이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국악이고 서양 음악이 서양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음악이라고 호칭한다는 거죠. 계몽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가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지 않은 것들, 매국 4대였던 계몽가들을 골라내서 이들의 그 행적들을 전부 들춰내요. 까발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 잘하고 왜 유학 갔다 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무슨 그런 너저런 학위나 가지고 전문가인 척하고 자기네들 뛰어난 인재인 척하는 이런 류의 개수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